국가를 조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국가를 만들게 되면 우리나라도 역시 국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또는 이제 그 많은 나라에 대통령도 있고 수상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대통령제를 시행하니까 이 대통령은 국가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 그럼 이제 괄호는 길어봅시다. 대통령은 국가를 뭐뭐 하는 사람이다. 거기에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자, 뭐 여러분 보는 텍스트에 이제 지배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지만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ruling이잖아요. 그럼 그 ruling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 통치 뭡니까? 이 대통령 룰러가 될 텐데 이 룰러는 지배자라고 얘기를 하거나 통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적절한 번역일 것 같은데, 그럼 대통령은 지배자다, 대통령은 통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괜찮으세요? 뭔가 좀 걸쩍지근한 게 좀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통치자다. 그럼 이제 국가를 지배한다는 얘기, 국가를 통치한다는 얘기는 사실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이니까 내가 대통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 내가 대통령의 통치를 받고 있다. 그럼 나는 피지배자다. 진짜?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이 지배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배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오늘날은 그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오랫동안 지배나 통치라고 하는 단어는 왕의 지배라고 하는 그 개념을 해서 수직적인 어떤 그 위계를 늘 이게 전제하는 개념이 된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대통령의 존재를 그렇게 왕과 같은 존재로 생각을 하지는 않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국가가 형성이 됐을 때 왕이 된 그 사람도 기본적으로 나와 똑같은 평등한 한 인간이다. 그리고 국가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해서 그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운영되는 것인데 그 법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평등한 사람이다 라는 게 전제가 된 거죠. 그럼 그 사람은 그럼 우리들한테 좀 위계적인 위에서부터 뭔가를 하는 게 없느냐? 하는 게 분명히 있죠. 국가의 수반으로서 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 보고 남자들은 군대 가라 그러고 또 교통질서 지켜야 된다 그러고 뭘 해야 된다 그러고 안 하면 처벌해야 돼. 돈 벌면 또 세금 내라 그러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강압이죠. 뭐 위에서 반드시 하라고 시키는 거니까. 그런데 그거는 누가 그러면 그 사람이 왜 억지로 나한테 그런 거 시키냐 보면 이론적으로 보면 원리적으로 보면 그거는 사실상 모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주권을 국가와 헌법을 중심으로 한 제도에 이양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제도에 따라서 대통령이 이제 형성이 된 거고, 세워진 거고, 그래서 그 대통령은 그 제도를 시행하는 이제 executive죠. 말하자면 행정부라는 게 이를 시행하는 시행자와 같은 자로서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통치자, 지배자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룰러라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할 때 굉장히 이제 좀 마음에 편하지 않은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은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 때문에 그러기는 합니다. 자, 이런 관계로 봤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좀 국가와 개인의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요, 제 얘기가 아니고 2500년, 2450년 정도 전에 쓰여진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형성이 됐을 때 적어도 자유민들 사이에서는 다 평등한 관계였습니다. 거기에는 왕이나 귀족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해서 다른 지역을 정복하면 이제 그들을 데리고 와서 노예로 삼아서 노예와 자유민의 차이는 있지, 이제 자유민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두가 다 평등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은 아테네 시민이었고요. 근데 이 책을 쓰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실은 아테네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마케도니아 사람이었고요. 지금도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죠. 근데 그 마케도니아와 다르지만 또 같은 나라입니다. 그 뿌리에서 다 나온 그 나라,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마케도니아 왕이었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동쪽으로 정벌을 갔을 때, 아테네에 있는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저쪽으로 갈 테니까 당신이
와가지고 날 좀 도와주시오 해가지고 책사처럼 이제 갑니다. 그래서 무슨 제갈공명 같은 그런 책사는 아니고요. 이제 선생처럼 같이 이제 대화도 하면서 같이 시간을 지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리고 이제 그 전쟁이 끝나고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다시 이제 아테네로 오죠. 그럼 이제 아테네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좀 위험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저 강력한 저 나라의 황제와 함께 저렇게 갔다가 다시 또 왔어? 왜 왔지? 그래서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다시 또 마케도니아로 돌아가서 마케도니아에서 학교를 세우고 후진을 양성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와는 달리 아테네의 시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 정치인지를 좀 더 객관적으로 통찰할 수 있었던 그런 역량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국가가 처음 형성될 때 이제 아테네를 생각한 겁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평등한 가운데에서 서로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어쨌든 정부가 필요하다. 그럼 이 정부는 정부의 이제 대통령 같은 그런 통치자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누가 그 일을 맡을 것일까? 이거는 어쨌든 공공의 일, 모두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면 누가 이제 다스릴까 할 때 뭐 수백 명, 수천 명 되는 사람들이 그때는 뭐 수백만 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만 명, 수천 명 되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논의를 하고 토론하면서 이제 그 일을 꾸려 나갈 때 거기에서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에 대한 생각들은 좀 사람 숫자만큼 많지는 않고 되게 이제 몇 가지로 이게 아이디어가 나눠지지 않겠어요. 그럼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제 경쟁을 하고 대화도 하면서 이제 그러면 관직은 누가 맡을 것이냐? 그럼 돌아가면서 맡는 게 좋겠다. 순번제로. 그래서 이제 A라는 사람이 그 일을 맡습니다. A가 처음에 맡아서 이 정부를 이끌어가겠다. 그럼 내가 어떻게 이 정부를 이끌어갈까? 이 국가를 다스리는 원칙이 무엇일까? 이거는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를 꾸려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사람이 이제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A는 이제 물러서겠죠. 그리고 B라는 사람도 똑같이 이제 전체를 위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가를 꾸려 나갈 겁니다. C라는 사람이 그 다음 맡겠죠. 그 다음에 D라는 사람이 맡고, E라는 사람이 맡고, 뭐 이렇게 쭉 이어서 돌아가겠죠. 그러다가 A로 다시 올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의 생각이 딱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책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 그 PPT에 보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랬다. 돌아가면서 했다. 그런데 지금은 아리스토텔레스도 자기가 살았던 시대가 옛날 같지 않다는 거죠. 지금에 와가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내가 대통령이 되니까 뭐 저기 자가용도 주네? 그 다른 사람들은 마차 타고 다니는데 나는 이렇게 신나게 빨리 다니는데 이런 차를 타고 다녀? 그리고 이거 하니까 어이 뭐 저기 그 딴 거 신경 쓰지 말라고 이렇게 먹을 것도 잘 챙겨주고 또 뭐 잠자리도 충분히 아주 잘 자게 해주고 집도 좋은 데서 살게 해주네? 야, 이거 뭔가 쏠쏠한데? 뭐 내가 요번만 할 게 아니라 다음에도 좀 하면 나한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연장을 시도를 하고. 그럼 내가 또 할래? 언제까지? 나 죽을 때까지 할래. 이제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겠죠. 이렇게 드는 이유는 뭐냐면 해보니까 나한테 좋더라. 생각이 바뀐 거죠. 이 일은 왜 있는 일이죠? 남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인데 해보니까 나도 좋네? 그럼 이건 나한테 좀 이렇게 돌려볼까? 그러면서 공공의 이익, 모두를 위한 이익이 아니라 이 지도자가 자기를 위한 일로 딱 관점을 바꾸는 순간 문제가 생기죠. 그때 이제 국가가 나빠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원래 국가라고 하는 게 뭐냐? 국가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이익,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 국가였는데 그런데 이것이 전체 이익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 지도자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지도자 집단을 위해서 돌아갈 때 이거는 국가의 본질에서 벗어난다.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은 썩은 것이다. 썩었다. 한자로 하면 부패했다. 타락했다. 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지점인 겁니다. 그러면 국가의 정의는 무엇이냐? 국가의 정의는 공통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 이게
국가의 정의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국가와 나쁜 국가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 그것은 국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느냐 또는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느냐, 이게 기준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언제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 아니고 2400년 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2370년 전쯤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전부터 해왔던 얘기거든요. 자, 이 관점에서 볼 때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또 한 가지 참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아테네 시민이 아니고 국외자이죠. 이 국외자로서 이제 어떤 것이 이제 아테네도 모델로 하고 있지만 뭐 여러 다른 나라의 케이스도 보고 있으면서 과연 좋은 정치 체제는 어떤 것인가? 그럼 나쁜 정치 체제는 또 어떤 것인가? 이거 한번 나눠보자. 그러면 일단 올바른 정치 체제와 나쁜 정치 체제를 나누는 기준은 아까 나왔잖아요.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느냐, 개인적인 사적인 이익, 그 지도자 집단의 고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느냐. 이게 이제 그 좋은 정치와 나쁜 정치를 가르는 기준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통치자도 한 사람, 왕이, 그 시대는 이제 지금과 같은 대통령을 투표로 뽑는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시대는 뭐 그때 전혀 아니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뭐 왕이 있는다. 아테네는 왕은 없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는 왕이 있었고요. 또 마케도니아도 왕이 있고 다른 나라에도 왕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들이 있다는 얘기는 귀족과 신분 제도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쪽 아테네는 그런 신분 제도는 없었죠. 자유민과 이제 이 노예, 이 구분은 있었을 뿐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것을 보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생각하는 게, 야, 통치자의 숫자를 가지고 한번 구분해보자.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경우, 또는 소수의 사람이 다스리는 경우, 그 다음에 다수가 다스리는 경우. 근데 그 각각의 경우에 공통의 이익을 구하는 경우와 자기들의 이익을 구하는 경우, 지도자 자기들의 이익을 구하는 경우, 이 둘로 나누면, 그럼 이제 세 가지의 좋은 케이스, 세 가지의 나쁜 케이스, 이렇게 나뉘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꼭 간단하게 이제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1인 지배를 할 때에 이게 잘 제대로 되어 갈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왕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그 노력을 할 때, 그때는 군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나키, 왕정, 킹덤이겠죠. 여기서는 이제 그 왕, 군주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이 한 사람이 이제 이 모든 걸 다 하려면 이 사람의 지혜가 아주 탁월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사람이 왕이 뭐 그렇게 될 수는 없으니까 좌우지간 왕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도록 해서 그가 좀 잘 다스릴 수 있게 하는 것이 1인 지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열 몇 명 정도가 뛰어난 사람 좀 골라서 서로 다른 일을 좀 맡기는 거죠. 이 사람 국방도 담당하고, 이 사람 재물 담당하고, 이 사람 뭐 국가 행정력을 담당하고, 뭐 등등 해서 좀 여러 사람들이 일을 나눠가지고 협력적으로 소수가 이끌어져 나가도록. 그럼 요즘 같았으면 그 사람들 투표로 뽑겠지만, 지금 투표로 뽑기가 어려운 때니까, 이제 그런 시대도 있었지만, 물론 이제 그 귀족들이 이제 소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귀족들이 이제 통치한다. 그런데 이 귀족들이 다스릴 때는 귀족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게 아니라 탁월성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뛰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서로 정치적인 역량이 탁월한 사람을 골라가지고 그들이 다스리게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다수의 지배. 이거는 좀 생각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다수가 다 뛰어나다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워요. 실제로, 현실적으로. 또 다수가 다 부자인 경우도 좀 어렵죠. 부자, 빈부는 다 상대적인 것이니까. 그러고 보면 역시 이제 뛰어난 사람들은 소수일 테고, 그럼 다수가 그렇다고 다 바보이거나 어리석지는 않은데,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집단이 있을 때에만 그에 의한 통치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했을 때, 그렇게 다수가 이루어져 있는 집단으로서 통치가 가능한 집단은 군대밖에 없겠다. 군대 하려면 숫자가 많이 필요하고, 전쟁하려면.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을 이루어진 군대가 통치를 담당한다. 그런데 이게 좋은 통치가 되려면, 이제 군대가 통치할 때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막 죽이겠다, 위협해서 하면 이건 이제 나쁜 정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데 들어오지 않는 거고, 좋은 정치로서 군인이 한다는 얘기는 군인이 자신의 본분을 제대로 하는 거. 그건 뭐지? 그건 절제하는 거.
군대 가보면 이렇게 옷 화려하게 안 입잖아요. 옷도 그냥 다 심플하게 하고, 뭐, 길도 아주 효율적으로 직선으로만 했지 꼬불꼬불해서 이런 길도 군대는 없어요. 그리고 모든 걸 굉장히 단순하게 하면서 생각도 단순하게 합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의 황제 가운데 철인 황제, 철학자 황제라고 불렸던, 아우구스투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있는데 이 사람은 평생 군대에서 막사에서 생활했다. 그에게는 왕궁의 화려함을 쫓지 않고 군대 막사의 심플하고 단순한 곳에서 철학을 하면서 국가를 이끌었다. 그래서 그는 아주 현명한 왕이고 그 다음에 아주 철인 왕으로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철학의 위안 그건 제가 틀렸고요. 하여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이라고 하는 책도 남겼죠. 굉장한 책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군대가 국가를 다스린다면 절제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뛰어난 사람들을 활용해 가면서 국가를 다스릴 테니까 뭐 이 정도면 국가가 괜찮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세 가지 정치 체제를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1인 지배가 이루어지는 좋은 정치는 군주정, 소수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좋은 정치는 귀족정. 여기서 귀족은 이제 귀족적인 탁월성, 인간적 탁월성을 갖춘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냥 태어나 보니까 귀족이었다, 금수였다,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수에 이루어지는 이 통치를 폴리테이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군인이 다스릴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좋은 장치를 갖고 와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혼합된 형태의 이제 통치가 이루어지는 혼합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게 제일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오늘날과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최고야라고 얘기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사회가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봤을 때 한 사람이 뛰어난 사람 왕이 있어서 그 사람이 국가를 다스린다. 또는 소수의 탁월성을 가진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이제 국가를 좀 이끌어간다. 그 다음에 다수가 국가를 이끌어간다. 이 셋 중에 어느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절하거나 아니면 가능성이 높으면서 좋은 국가체제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 어느 것인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모임에서 물어봤더니 이제 대면으로 할 때, 그랬더니 다수가 소수지배일 것 같다, 귀족적일 것 같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여러분 각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한 사람의 뛰어난 사람이 계속 가문을 통해서 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근데 귀족 정도면 어렸을 때부터 정원 교육을 받고 뭐 훈련도 잘 봐주면 거기에는 좀 좋은 리소스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다수가 뛰어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도 귀족정이 이 세계 중에서는 제일로 낫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걸 오늘날에 적용해 보면 이 귀족정은 뭐 지금 이제 귀족이라는 존재는 없으니까 아마 엘리트주의 정도. 시험 잘 봐서 뛰어난 사람에게 뭔가를 맡기는 그런 엘리트주의가 아마 이런 생각, 입장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올바른 정치체제가 아닌 나쁜 정치, 타락한 정치, 부패한 정치체제. 요거는 이제 지배자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체제로 넘어간 겁니다. 자, 1인 지배 체제로서 타락한 정치체제는 뭐냐면 참주정이라고 합니다. 이 참주는 독재인 왕, 그러니까 지멋대로 통치하는 왕을 참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한 사람이니까 절대 권력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 가지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있는 이런 체제, 끔찍하겠죠. 그 다음에 과두정은 뭐냐면 이게 이제 한 사람의 권력, 절대 권력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보면 다른 걸 위하는 게 아니라 그 소수의 사람들이 부자들이고 그 부자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장치로 국가를 활용하는 것. 오늘날 이제 러시아의 푸틴과 이제 그를 둘러싼 사람들을 가리켜서 올리가키라는 단어를 쓰는 걸 가끔 들으신 적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과두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은 구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국영기업을 사유화한 집단들, 그 집단들이 올리가키를 형성해서 이 과두라 말하면 몇 개 안 되는 소수, 한 줌밖에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소수가
국가를 지배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중심으로 국가를 끌고 가는 체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수가 지배한다. 다수가 지배하는데 이 다수가 지배하는 체제가 아까처럼 좋은 체제가 아니고 나쁜 체제라면 어떤 게 가능할, 어떤 식으로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이 다수라면 사실은 이제 여기는 이익을 추구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다수는 소수가 이제 부자라면 다수가 부자이고 소수가 아주 가난하고 이런 경우는 잘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기껏하면 이제 소수의 부자와 다수의 중산층, 그 다음에 소수의 가난한 자가 있으면 그 정도 균형이 그나마 괜찮다고 보지만 사실은 소수가 부자고 나머지는 다 이제 그 작은 이제 그 재산들만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체제가 될 테니 이제 나쁜 체제는 뭐냐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장치로 국가를 돌려버리는 그런 장치. 뭐 이건 공산주의하고는 또 좀 다를 거예요. 공산주의는 뭔가 이제 다른 이념들이 좀 들어가 있는 거지만 그거가 아니라 그냥 욕망이 지배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시끌벅적하면서 이익을 챙기는 그런 이제 굉장히 소란스러운 모습을 연상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나쁜 모습이다. 그런데 이제 흥미롭게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걸 이제 데모크라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민주제 또는 민주정이라고 부르는 요 단어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철학 자체가 결국 이제 개인에게는 모두 각자의 좋은 삶을 위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국가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런 목표를 이루려면 아무렇게나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돈만 추구해서는 안 되고 뭔가 인간다운 훌륭함 또 국가다운 훌륭함을 만들어서 이렇게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제 가난해서 그들이 더 많은 이제 재산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은 별로 안중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보는 데모크라시는 그런 데모크라시가 아니죠. 사실 여러분 데모크라시는 우리말로 뭔가요? 주로 뭐라고 번역하죠? 민주주의라고 많이 번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데모크라시는 이제 데모스가 이제 군중, 민중이고요. 이 크라시는 크라티아라는 그리스어에서 온 말인데 이게 통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까 보면 군주정, 귀족정, 혼합정 하는 것처럼 참주정, 과두정 하는 것처럼 여기도 민주정이라고 번역하는 게 굉장히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데모크라시를 민주정이라고만 번역하지 않고 민주주의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란 말을 더 많이 써요. 근데 민주주의는 이게 이제 우리말의 민주주의는 주의잖아요. 주의는 이즘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상 체계를 얘기하는 말이거든요. 주의라고 하는 말은. 예를 들어 자본주의,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해서 주의는 뭔가 체계를 얘기하는 그런 거고 여기는 통치 체제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다른 거죠. 그럼 왜 우리는 데모크라시를 민주정의라고도 번역하는데 왜 민주주의라고 번역했을까? 그게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번역이 틀렸으니까 민주주의를 쓰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먹혀들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번역을 해서 쓰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쓸 때 민주주의에는 뭔가 가치 체계가 좀 들어있는 것 같다라는 전제를 하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럼 그런 생각이 틀렸냐면 별로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자, 우리 대한민국에 민주주의 내지는 민주정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들어와서 사람들 사이에 이제 입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됐었을까요? 언제일까요? 그게 조선시대는 아니었겠죠, 당연히. 구한말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제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그 고종 황제를 중심했던 왕정이 끝나고 1919년 그 기미 독립선언을 할 때 우리는 뭘 선포를 했냐면 민주공화국을 선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정을 선포하지 않고 민주를 선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황제정하고 민주정을 나눠버렸고 그때부터 민주라는 단어들이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람의 입에 떠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 민주주의가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냐면 왕에 의한 통치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민주주의가 작동하려면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모든 사람들의 개인의 존엄성. 자, 첫 번째 제가 오늘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공정과 정의를 얘기할 때 인간의 존엄이라고 하는 게 바닥에 깔려 있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가능한 이야기다. 황제정 때, 왕 때 우리가 평등하자, 공정하자 이 얘기 죽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 쓸 수 있는 단어인 것처럼 민주주의 속에 이미 평등의 가치라는 게 들어와서 그 이전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작동하지 않았던 평등의 가치가 작동하는 것. 그리고 각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엄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작동했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정의로워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하는 그런 가치들이 작동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이거는 그냥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굉장히 주장이 되어야 되고 실제로 애를 써서 이 사회 속에 이루어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 속에 들어가서 가치를 형성하고 있는 게 민주주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1970년대 김지아라는 시면은 그 시인은 시에다가 민주주의여 만세 이런 식귀에 그런 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니 통치체제인데 그게 뭐 민주주의는 하나의 선택지지. 그게 아니고 민주정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다가왔을 때는 아주 중요한 가치를 그 속에 갖고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게 하나의 이념체계처럼 보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라는 말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익숙하고 민주주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우리 한국 사회 오늘날 이 시대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또는 국가의 헌법 조직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시점에서 데모크라시, 민주주의를 생각했을 때 이때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이거하고는 다르고요. 그러면 이 사회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들은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 주제가 불공정 시대의 정의를 얘기하지만 이 단어들 배경 속에 깔려 있는 것은 결국은 평등이라는 가치,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인간 존엄의 가치, 그리고 그런 좋은 개인과 좋은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가나 통치체제는 잘못된 거다. 그리고 누군가가 어떤 형태로든 정치라는 것이 작동하려면 그 기준은 모두를 위한 어떤 노력, 공통의 이익,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지 국가 조직을 함부로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쓰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개인이나 어떤 조직이나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국가 조직이나 이 공공의 조직을 사유화하고 사사화해서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그것은 기본적으로 국가를 악하게 만드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이 시대를 바라본 평가도 아니고요. 2370년 전에 쓰여졌던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장 기본적인 정치 철학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기본으로 깔아놓고 가자고요. 자, 이제 현대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많이 피곤하죠? 너무 이렇게 듣는 게 지치면 여기서 잠시 중지시키고 그러고 쉬었다가 그 다음 얘기를 들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챕터가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고대 300~400년 전 얘기라면 지금 이 얘기는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뭐 그것도 할 수는 있겠지만 좀 더 거시적으로 전체를 바라볼 때 이 세계가 어떻게 가고 하느냐, 우리 대한민국도 그 속에 하나니까 어떻게 가는지를 좀 이해해보자는 차원에서 세 가지를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자본주의의 문제입니다. 자본이 문제냐? 아니요. 자본은 큰 기업을 일으켜서 사람도 고용도 시키고 그러니까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중립적인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자본주의 사회는 시장이 돌아가고 있죠. 이 시장은 지금만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시장은 뭐 조선시대 때도 돌아갔고 뭐 그 시대 자본주의 시대는 아니잖아요. 고려시대 때도 보부상 있잖아요. 개성상인 다 장사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북한에도 시장이 있는 거고요. 뭐 어디에나 시장은 다 있게 돼 있어요. 시공을 떠나가지고. 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으니까 협업을 하고 그럼 자기가 맞는 것을 교환을 해야 되고 그럼 교환하려면 자연스럽게 시장은 형성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단을 모으고 함께 더불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게 시장입니다. 그럼 시장이 생기면 뭐가 생기죠? 교환할 수 있는 뭔가 기준이 생겨야 되니까
뭐 그게 과거에는 무슨 조개 껍데기를 썼기도 했다고 그러죠. 그게 어떻게 될 수는 그렇게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조개 껍데기가 역할을 했죠. 지금은 더 이상 그런 건 아니고 우리는 돈이 돌아가죠. 교환 가치로. 그래서 돈을 중심으로 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이 시장을 하다 보면 부자가 생기고 가난한 사람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돈이 모이게 되고 돈이 모이게 되면 자본이라는 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래도 돈은 갖고 있잖아요. 호주머니에 뭐 1,000원, 2,000원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시 운 좋게 통장에 한 몇십만 원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큰 액수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저도 은행에 가가지고 카드를 딱 하면 비록 마이너스 통장이지만 빼면 그래도 수백 뺄 수가 있어요. 수백 원 말고 수백 만 원도 가능해요. 근데 그거는 자본은 아니에요. 그죠? 뭐 그거 가지고 난 부자야 하는 것도 웃기죠. 그건 돈은 돈이죠. 그러니까 돈은 돈인데 돈이 좀 많이 모여가지고 그게 통장 속에 현금으로 한 3, 40억 정도 있다 그러면 와 부자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자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본이 되려면 통장에 현금으로 한 500억. 그러니까 500억 정도 되면 그 500억 가지고 이제 은행에다 넣어놓고 이자만 받아도 먹고 사는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면 건물 하나 사가지고 건물주가 되면 뭐 건물주가 종물주보다 높다며요. 그러니까 뭐 그 무슨 얘기냐면 돈이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자본은 돈이 돈을 벌 수 있는 만큼의 규모의 돈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냥 호주머니는 용돈하고 이게 많이 모여서 영어로 하면 wealth, 그죠? 뭐 rich하다고 하는 거, 이게 모여서 자본, 영어로 capital이 이루어지면 이거는 다 돈은 돈이에요. 똑같은 돈인데 돈이 양이 많아지면 돈의 질이 달라지죠. 양적인 증가가 질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이게 변증법의 아주 기본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변증법이니까 공산주의 얘기 아니에요. 그건 전혀 아니고요. 그냥 이거는 변증법은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주역 비슷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영어. 그럼 영어가 문제예요? 그럼 그냥 무조건 단어만 외우세요. 하루에 한 2, 30개 외워가지고 1년만 써보라고요. 그러면 300일 곱하기 30개 하면 몇이에요? 3, 3은 9? 9천이에요? 9만이에요? 300 곱하기니까 9천이네요. 9천 단어 외워보세요. 영어가 달라집니다. 한 번 더 해가지고 18,000단어 외워보세요. 이 사람 영어 장난이 아니에요. 단어만 알아도. 이게 갖고 오는 힘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변화가 어떻게 생기느냐. 양적인 증가가 질적인 변화를 갖고 올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이 부분을 짚어내는 건데, 자, 어쨌든 이 시장, 돈, 이런 것들이 이제 돌아가는데 자본주의는 뭐냐면, 이제 이 사회 체제를 어떤 원리로 가져가냐면, 자본이 시장을 만들고 시장을 통해서 자본이 작동할 수 있도록 그게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사회 체제를 만들어 놓은 게 자본주의입니다. 근데 국가가 그러면 안 돼 하고 자꾸 간섭하면 그거는 자본주의가 제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가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거 못하게 하고 너는 요 부분에 투자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요거는 이렇게 하고 경제를 갖다가 정치적으로 계획하는 거 계획 경제가 되면 이건 순수한 자본주의가 아니죠. 그럼 이제 계획적인 것과 순수한 자본주의 이 두 개에서 정치가 담당하는 건 사실 이 계획을 하려고 하는 쪽이고 자본에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자본 가지고 돈만 벌려고 할 테죠. 국가는 이제 이 두 개가 어떤 긴장관계 속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대기업들 많잖아요. 그 자본가들이잖아요. 근데 일단 정치 체제로 보면 정치가 앞서 있고 정치가 모든 걸 이끌어가고 지배하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진짜 그럴까? 우리 경제가 결국은 다 갖고 놀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될 정도로 이제 이 세계는 지금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 이런 자본주의 질서가 형성된 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쨌든 국가 체계는 그렇다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문화적으로나 개인의 삶에 들어오게 되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능이 달라져요. 시장의 기능. 뭐가 달라지냐? 아까도 말했지만 시장은 항상 있잖아요. 그럼 시장 없이는 인간 사회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회가 돌아갈 때 시장이라는 것을 가지고 돌아가는 영어로 여기 써놓은 것처럼 society with market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소사이티 자체가 마켓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사회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뭐죠? 시장은 교환 가치. 그리고 돈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돈이 교환이고 모든 것을 교환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교환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모든 걸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 사회가 됐다는 얘기는 그 시장 안에 있는 모든 재화라고 하는 말은 무슨 뭐죠 물건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영어로 하면 the good 하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the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보송명사, 좋은 것들이라는 게 재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 모든 재화는 돈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게 시장 사회입니다. 그럼 딱 떠오르죠. 사랑도 돈으로 살 수 있는가? 비틀즈가 부른 노래 가운데 Can't Buy Me Love라는 노래가 있어요. Can't Buy Me Love. 그건 뭐냐면 나한테 사랑을 돈으로 사줄 수 있다고? 그거 가능하지 않아. 돈으로 사랑 못 사.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나한테 다이아 반지를 갖다 줘도 그걸로 나의 사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웃기지 마. 이제 이런 노래예요. 이게 언제 나온 노래라고요? 1960년도에 비틀즈가 불렀던 노래거든요. 지금 우리가 언제 살고 있죠? 2025년. 이 사회에서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근데 드라마 보니까 다 사는 것 같은데. 드라마 보면 뭐 돈 때문에 다 결혼하던데, 애 놔두고. 물론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 건 아니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보이는 부분들도 있지만. 근데 이제 이 두 개를 살펴보자는 거죠. 과연 이게 좋은 거냐? 그러니까 이제 아까 한편으로 돈으로 GDP가 높아지고 부자가 됨으로써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한쪽 사이드라면 진짜 좋은 게 뭐지?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이제 돈이 돌아가고 자본주의가 이게 돌아가고 시장이 확대되다가 못해서 우리 사회 전체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된다. 그게 좋은가요? 뭐 사랑은 얘기하기가 뭐하니까 그거 말고 줄서기를 돈으로 살 수 있나? 예를 들어서 뭐 차례대로 이제 줄 서서 그 식당에서 뭐 이렇게 기다려서 먹고 있는데 요새 이제 그 맛있는 음식점 가면 줄서기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돈을 많이 내면 그냥 새치기해서 갈 수 있게 해주면 그거는 이제 열받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불매운동 들어갈 것 같아. 그런데 놀이공원 가면 패스트트랙 있잖아요. 그죠? 그 돈 더 많이 내면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전에서 서울로 차를 몰고 가는데 주말에 가니까 길이 엄청 밀려요. 근데 이쪽에 이제 그 버스를 타면 이제 버스는 빨리 가잖아요. 예, 버스 전용차로가 있고. 근데 이쪽은 그래서 엉금엉금 가요. 나는 돈이 좀 있는데 이쪽 길을 하나 더 내가지고 그러니까 버스 전용차로 그 옆에 길을 하나 더 내서 그럼 이제 길은 좀 좁아지겠지만 그냥 보통 사람들 그냥 가고 요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제 한 번 통행할 때마다 한 5만 원씩 내게 해서 적어도 대전 IC부터 서울 들어가는 어디까지 그냥 쭉 가는 그 길을 만들어주면 거기도 좀 밀릴 수는 있겠지만 자고전 특별차로 돈 내면 가는데 만들어주면 그거 좋지 않을까? 패스트트랙도 있는데 놀이공원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을까? 그럼 생각하면 그 정도는 껌값이지 하면 좋을 것 같고 이거 5만 원 부담스러운데 그러면 내가 더 늦어지잖아. 난 안 할래. 그럼 이제 나빠질 수 있겠죠.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어떨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해요. 미국은 합니다. 저 LA에 가보면요. LA 이제 막 고속도로 막 있잖아요. 뭐 이제 얽혀 있어요. 라라랜드 영화 보면 막 도로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다이아몬드가 딱 있는 게 있어요. 그걸 패스트트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려면 사전에 거기다가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뭐 그 비싸지도 않아요. 한 뭐 10불인가 얼마를 딱 내면 그럼 가도 괜찮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거 절대로 안 돼. 근데 실제로 그 패스트트랙을 고속도로에서 이용하는 사람이 또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버스 전용차를 이용하는 승용차들. 그거는 이제 허락받은 건 아닌데 그냥 달리고 티켓 돈 내. 나 그 돈 안 아까워. 은행 통장에 500억이 들어있는데 그 20만 원이 껌값이지 뭐. 근데 나 빨리 갈래 하면 이제 이거는 사실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돈을 내고 허용이 된 거잖아. 그리고 그 한다고 해서 에이 돈 많아서 좋겠다라고 할 수는 있어도 저 나쁜 놈이야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금지해놓은 거를 나는 돈 있으니까 무시하고 난 그냥 부당하지만 난 돈 내고 할 거야 하면 마치 패스트트랙처럼 쓰니까 이제 그건 이제 그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은 나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요금을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벌금을 받잖아요. 물론 벌금을 이제 막 엄청나게 낼 수는 없으니까. 뭐 스웨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벌금을 뭐 어마어마하게 매긴다면서요. 그 교통신호 위반을 했는데 아니요, 스피드 티켓 위반했는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한 5만 원 딱지 뗄 거를 보니까 엄청난 부자더라. 너한테는 5만 원 내봤자 껌값일 테니 너는 500만 원 내. 실제로 벌금 자기 수익과 재산 형태에 따라 가지고 벌금도 자동화해서 매겨버린다. 그래야지 진짜 그게 의미 있는 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얘기는 제 혼자 한 얘기가 아니고 컴플레인도 아니고,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자본이 들어오면서 시장으로 바뀌어서 심지어 줄서기라고 하는 것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걸로 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면 어디까지가 문제고 어디까지 문제가 아닐까? 적어도 한국 사회는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가는 건 문제라고 보는 거고 미국 LA에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어때요? 이제 요즘 우리 의료 대란이 나가지고 병원에 가면 진료받기 어렵잖아요. 가서 뭐 줄서기, 결국 이제 시간 예약을 하는데 그 줄서기를 돈으로 패스트트랙을 한다. 남들은 이제 2달, 3달 밀려 있는데 나는 특별히 돈을 한 2천만 원을 딱 내고 난 당장 아프니까 내일 바로 받을 수 있다. 야, 부자라서 돈이 있는 것은 좋은데 이거는 사람의 목숨의 문제잖아. 그걸 그렇게 해서 순서를 바꾸는 거는, 그럼 그 사람이 들어옴으로써 반드시 그런 건 아니겠지만 뒤에 있는 사람 밀려가지고 그 사람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포인트는 뭐냐면 줄서기가 갖고 있는 가치가 변질이 된다는 거고요. 아까 사랑 얘기도 했지만 사랑이 갖고 있는 가치가 돈이 들어오면서 변질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머릿속에 돈 하다가 보면 내가 가져야 할 이익이라는 데 온통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조금 전에 이제 물론 2400년 전 얘기지만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했을 때 좋은 인간, 좋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적은 뭐냐 하면 내 개인의 이익, 이거였잖아요. 그리고 돈만 하는 것. 요게 문제였다면 지금 우리 이 시대는 그게 최고의 가치가 되어 있는 시대잖아요. 그래도 이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먹고 사는 이제 그런 것들은 자본주의도 여전히 존중하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사례 2개를 넣어놨는데 이것도 역시 아까 줄서기 비슷하게 이 자본의 어떤 개념이, 돈의 개념이 들어오면서 본래적인 가치가 어떻게 변질되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돈이 개입해서 시장 논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질이 변한다. 본질이 변한다. 그걸 우리는 부패라고 그러고 타락했다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어떤 것들은 꼭 이게 부패가 아닌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진짜 좋은 것들이 나빠지는 게 뭔지 잘 살펴서 봐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한 가지 이제 이거는 1780년 초에 미국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최근에 나온 마이클 샌델 교수가 썼던 이제 저게 민주주의의 불만이라는 책이 이제 개작을 해가지고 새로 나온 게 당신이 모르는 민주주의. 영어 제목은 원래 민주주의의 불만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 나온 책하고 지금 나온 책이, 그런데 지금 이 개작돼서 나온 책 우리말 번역본은 당신이 모르는 민주주의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원래 미국이 이제 국가를 독립했던 때가 1770년대 독립선언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헌법이 만들어지고 미국 이제 수정 헌법 해가지고 계속 이제 뭔가 보태가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 헌법이 이제 좀 체계를 갖추었던 것이 이제 1790년대 또 1800년대 그때 그 어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조지 워싱턴 1대 대통령이고 이제 3대 대통령이 토마스 제퍼슨이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토의를 통해 가지고 국가를 형성해 나갔었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미국은 농업국가였어요. 땅이 많으니까 이제 농장 만들고 농사를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수익을 하고 먹고 그다음에 외국에 팔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땅도 비옥하고 해서 풍요롭게, 물론 이제 인디안들의 땅도 뺏고 뭐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그들이 이제 그게 농경국가로서의 자리를 딱 잡고 있었어요. 자, 그렇게 잡고 있었는데 이제 유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제임스 와트가 이제 그 전기 그 기관도 만들어내고 그걸 공장에 들여가지고 대량 생산을 하게 됐고, 그래서 공장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에서 이제 자본주의가 거기서 형성이 되죠. 그래서 자본을 가지고 공장을 짓고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아가면서 살아가요. 자, 이런 모습들이 유럽에서는 이제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제 국가가 그런 모양으로 좀 변하고 있었고, 근데 미국은 농사 중심의 이제 국가였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제 중공업이 발달을 합니다. 미국은 농업국가였고. 그러면 이제 미국도 우리가 중공업으로 산업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논의가 벌어집니다. 산업 전환한다는 얘기는 이제 공장을 짓고 거기에 자본가가 자본을 투여하고 이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하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겠죠. 노동자로서. 그런데 토마스 제퍼슨이 우리나라는 글로 가면 안 됩니다 하고 반대를 합니다. 왜 반대를 하냐면 이 사람의 논리는 이랬어요. 자, 우리나라는 농업국가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침에 열심히 일하고 저녁까지 일하고 저녁 때가 되면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대화도 하고 이 마을을 위해서 서로 의논도 합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또 이것저것 시간이 있으니까 나라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살펴보고 세상이 돌아가는 데 대한 견문도 넓힙니다. 그런데 공장이 형성이 되면 자본가는 공장을 만들고 거기에서 하루 종일 기계를 돌리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간 노동자들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가면서 노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집에 와서 쉬기 바쁘고, 그리고 주말도 없이 일하거나, 그리고 뭐 겨울이라고 휴식이 있어서 여행을 가거나 이런 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로의 국가가 제대로 살려면 우리는 좋은 시민이 필요합니다. 이 시민들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이 좋은지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견문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그것을 할 수 있지만 공장의 노동자는 그런 시민이 되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여건에 있습니다. 심지어 그 공장의 주인인 자본가의 뜻에 맞추어서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현저하게 악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공업으로 전환하지 말고 그냥 농업국가로만 입습시다. 자, 이 얘기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얘기의 포인트는 이 사람 얘기가 굉장히 엉터리였겠죠, 결국은. 결국은 왜냐하면 국가가 그렇게 갈 수가 없었고, 그래서 왜냐하면 저쪽에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공산품을 말하자면 그 물건을 무기화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우리도 이제 공장 만들어야겠다 하고 이제 가요. 그렇지만 이 토마스 제퍼슨의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경제를 생각할 때 그렇게 하면 돈은 더 많이 벌고 국가가 부유해질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 시민들이 민주적 성향을 또는 민주시민성을 잘 갖출 수 있도록 정치체제가 그걸 또는 경제체제를 보장해주고 만들어가야 될 책임이 국가에게는 있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제기했다는 점에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로부터 한 7, 8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실제로 공장이 많이 지어졌어요. 그리고 미국 시민들이 이제 거기에 가서 노동자로 일을 해요. 그럼 이제 노동자로 일하게 되면 그럼 임금을 얼마나 줄 것이냐가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임금을 얘기할 때 가장 기본적인 얘기가 뭔가요? 최저임금. 그러니까 최저임금만큼은 줘야 된다. 그럼 그 이상은 뭐 그건 이제 알아서 하세요. 뭐 그럼 수요 공급에 따라 가겠죠. 뭐 이렇게 정도가 우리가 임금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 당시에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 뭐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그래서 미국을 찬양하던 얘기는 아니고 중요한 이 그 임금의 문제에 있어서 그 당시에 1850년대 미국 사람들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 기준을 딱 제시합니다. 의회에서. 뭘 제시하냐면 자, 임금의 적정선은 젊은 사람이 노동하러 들어가 가지고 한 10년 정도 열심히 일하고 났을 때 물론 그 사이에도 월급 갖고 먹고 살아야 되지만
돈을 저금을 해서 비축을 해가지고 한 10년 정도 일하고 나면 그러면 비축한 그 돈을 가지고 나와서 자기 가게라도 차릴 수 있을 정도의, 다시 말하면 자영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을 저금하고 나올 수 있는 정도로 임금이 책정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의회에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뼈 빠지게 태어나서부터 들어가서부터 죽을 때까지 노동자로서 뼈 빠지게 그냥 일하다가 가는 거는 안 된다. 그거는 나쁜 거다. 한 10년 하다가 자기가 독자적인 사업을 하거나 독자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갖추어서 나올 수 있도록 월급을 챙겨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의회에서 나오고 경제를 바라보는 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했었어요, 처음에. 그리고 이제 그걸 위해서 노력했던 게 노동조합인 거고.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열심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애를 쓸 때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은 여러분 노동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정부는 여러분을 위해서 지지합니다 라는 얘기를 한 게 이 미국 정신을 따라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 지금? 아니요. 하다가 깨졌어요. 언제 깨졌냐면요. 유럽에서 이민자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일랜드가 엄청난 기근이 생겨서 아일랜드 이민자들, 이태리 이민자들 유럽에서 막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저임금 노동으로,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시민이 아니니까 그 임금의 제약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깨져버리는, 하여튼 그런 흐름도 있습니다. 제 포인트는 뭐냐면 경제를 보는 눈이, 우리가 이제 국가 경제를 바라볼 때 GDP가 높아지고 개인의 어떤 그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그것만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있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 시대에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그냥 국가 경제, 그게 우리 개인에게 모두에게 좋은가?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경제와 정치를 함께 바라볼 때, 그리고 정치가 경제 위에서 국가의 경제 구조를 얘기하는 그런 힘이 있다고 했을 때 국민 전체의 좋은 삶을 위해서는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까 하는 것을 하나 얘기를 한 거죠. 더더군다나 금융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세계에 들어오게 되면 이 금융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금융자본주의 시대. 금융자본주의 시대하고 자본주의 시대하고 뭐가 다르냐면요. 자본주의 시대 때는 이제 공장을 만들어서 일을 하고 그 일의 생산품이 가져오는 부가소득 때문에, 그러니까 원가로 따지면 예를 들어 한 10,000원 정도로 하면 그걸 판매할 때는 보통 한 10만 원 정도에 팔고 중간에서 상인들도 먹고 그다음에 노동 대가도 하고 자본가도 먹고, 그래서 그 차익으로 부가가치를 가지고 이제 그게 나눠가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10만 원짜리가, 저 10,000원짜리 원가가 들어갔던 것이 10만 원이나 20만 원까지는 갈 수 있을 때 그게 100만 원, 200만 원 가면 이거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사과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뭐 얼마일 텐데 그게 사과 한 개가 뭐 10만 원, 20만 원 되버린 분은 안 사 먹고 말거나 내가 농사 지어버리고 하는 게 나으니까 이 구조가 깨져버릴 거예요. 금융이라고 하는 게 딱 들어오게 되면 뭐가 하냐면 내가 능력은 있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해. 그러면 내가 노력한 만큼 더 갚고 금융도 갚고, 이제 이런 게 금융이 들어와서 작용했던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능력이 있는데 자본이 없던 사람이 금융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맞으면 산업을 일으켜서 성공할 수가 있고 자기도 맞으면 그 기술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게 금융의 기능이었고 첫 번째 그렇게 작동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러다 보니까 회사마다 주식이 붙고 주식 투자하고 은행 뭐 이렇게 가는 이 금융으로 하는 금융상품이 생기게 되고,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게 실물 경제에다가 돈을 쓰는 것보다는 훨씬 이익이 되는 시대가 지금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금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 살 때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위태로운 건지 아니면 뭐 제가 나이브한 건지 모르겠지만, 금융의 시대에, 지금부터 한 20, 30년 전만 해도,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요, 아파트를 할 때는 반드시 은행 융자를 받아가지고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가요. 그러면 그 돈을 한 몇 억이든 그 돈을 끼고 자기 돈 조금 하고 해서 가면 나중에 한 10년, 20년 지나면 집값이 무조건 오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땅값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국가 경제가 좋아지면서 전체적으로 다 상승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올라가니까 이게 은행 돈으로 이자 내고 하는 것은 숫자 정해져 있는데 집값이 올라가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다음부터 이거는 껌값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건 큰 돈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팔면 이게 다 그냥 갚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더 돈을 빌려가지고 또 더 큰 집을 사고 이게 이제 재산을 늘리는 방법이 되어버렸던 게 지난 수십 년간의 한국 경제였어요. 이것도 이제 말하자면 금융이 작동한 건데,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집값이 너무 올라가 버렸어. 그러면 계속 그렇게 갈 수 있냐? 그걸 못 가.
그러다가 이게 이제 소위 버블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주식도 그렇고요. 굉장히 많은 전 세계가 이 금융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사실은 투자해가지고 그 투자를 생산을 해서 얻는 수익보다 그 투자에 들어가면서 만든 주식으로 인한 소득이 훨씬 더 큰 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은행 거래 카드, 신용카드를 하는 게 훨씬 더 돈 많이 벌게 되고, 이런 시대가 금융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이상현상이 벌어지는데, 자,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극복해야 될 것인지 정치적 철학적으로는 제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결과는 여기 나오는 대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강자, 이거는 이제 한 국가에 속해 있지만 안 해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책임지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정치가 할 일이라고 하는 거고, 그럼 정치권이 그거 하느냐? 잘 못하죠. 왜냐면 그들도 얽혀 있으니까. 결국 이건 이제 시민들이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게 결론이기는 해요. 구체적으로 이제 이 얘기를 들어가려면 뭐 저도 역량이 딸리지만 이 내용은 굉장히 이제 얘기가 길어질 거니까 자세하게는 이제 오늘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자본주의 시대 그리고 금융자본 시대에서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돈을 많이 벌고 더 많이 소비하고 하는 그런 어떤 소비자로서의 관점을 우리가 갖도록 만드는 게 자본주의 시대고 금융자본 시대라면 우리는 이걸 극복하는 길은 시민이 되는 것에 있다. 그러면 이 시민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경제 구조에 관심을 갖고 경제가 어떤 노동 조건을 만드는지 어떤 생산 활동을 조직하는지 이런 것이 우리한테 관심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직장이나 또는 여러 활동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돼야지 자본가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컨트롤해서는 안 되게, 그래야지 우리가 개인으로서 존엄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능력주의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이 내용이 긴데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좀 얘기를 할게요. 여기서 능력은요, 여러분 영어로 능력이 뭐죠?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뭐 talent, 재능, 뭐 ability, 능력, competence, 뭐 역량. 근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능력은 merit입니다. 이 merit은 실력이라고 번역하는 게 나아. 이건 뭐냐면 일단은 이제 예를 들어 손흥민 생각해보세요. 손흥민 뛰어난 축구 선수가 되고 그 사람 능력을 갖췄어요. 실력이 있죠. 그런데 저는 이제 손흥민처럼 죽다 살아나도 못해요. 저는 손흥민처럼 축구에 천부적인 재능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전 축구 원래 잘 못했어요. 차라리 배구는 좀 했어요. 자,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이 올려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능력을 갖추면 일단은 뭔가 재능이 있어야 됐을 거예요. 그리고 재능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을 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재능에다가 노력이 기울어져서 지금의 손흥민과 같은 실력이 나오는 거, 이게 메리트예요. 영어 언어 능력이 참 뛰어난 것 같은데 공부를 안 해. 그럼 영어 못 하겠죠?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해. 그럼 영어 잘하겠죠. 수학도 마찬가지로 뭐든지요. 미술, 뭐 예능, 예체능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당장 쓸모 있는 상태로 자기의 자질을 만들어 놓은 것을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재능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능력주의, 이런 능력을 이 사람들이 키워가고 또 사회가 능력 있는 사람을 중용하고 하면 사회가 발전하겠죠?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냥 능력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잘하면 이 사회가 뛰어날 거예요. 능력도 없는 사람, 실력도 없는 사람을 이건 내 아는 사람이니까 넣어주고 내 말 잘 듣니까 넣어주고 하면 나라가 엉망한 될 거 아니에요. 뭐 나라 회사나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능력 중심으로 뭔가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많아요. 그래서 사회가 능력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사회가 발전하고 개인도 발전하는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도 적절하게 해주는 거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능력주의 사회가 되는 거.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능력주의 사회가 된다라고 하는 건요, 일단 능력에 따라서 보상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이라는 것 말고는 다른 걸 고려하면 안 되는 걸 얘기해요. 왜냐하면 능력주의니까. 뛰어난 사람한테 보상을 준다. 저 사람은 좀 잘 못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요 정도는 해주자. 안 돼요. 그 사람은 능력을 발휘 못했어요. 끝! 예. 저 사람 오다 교통사고가 나서 그 기회를 잃었어요. 불쌍하네.
그렇지만 능력이 없잖아. 끝. 그러면 이제 능력을 갖추려면 능력을 갖출 기회를 줘야겠죠. 그럼 그럼 교육은 기회. 대학 교육 다 받아. 더 원하면 더 높은 교육 받아줘. 그거는 국가가 다 해줄게. 근데 그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뭘 해야 돼? 시험 봐야 되잖아요. 시험 봐가지고 시험에서 더 높으면 너 오케이. 너 합격. 시험 점수. 다른 거려 필요 없어. 농어촌 자녀? 그건 뭔 상관이야? 점수. 요것만 딱 이게 능력주예요.